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카리브해에서 진행된 미군의 마약 선박 단속 작전 과정에서 전쟁 범죄 등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위협이 어떤 결과를 낼지 향후 대외 정책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이 내용 살펴볼 텐데요.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겨냥해서 마약 단속 작전 펼치고 있다 이 얘기 한번 전해 주셨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날 취임을 했어요. 3선 대통령으로. 네. 근데 미국이 그 조 바이든 행정 때부터 불법 선거를 치렀다. 그래서 대통령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열흘 뒤 취임했던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살고 있는 60만 명이나 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이른바 임시보호주의를 완전히 취소해버리고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압박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2월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트렌데 아라과라는 갱단이 마두로의 전위 조직이다. 네. 이렇게 말했고 8월 들어서는 마두로가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뜻입니다. 네. 난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네. 9월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군사 위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9월 2일 날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마약 밀매선이라고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17일까지 모두 21차례 중남미 국가 해역에서 마약 선박을 공격했다. 그래서 적어도 8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카리브해 지역의 군사력도 증강을 했죠. 11월 14일에는 세계 최대의 항모인 제럴드 포드 호구를 중동에서 지중해에서 그쪽으로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른바 남부의 창 작전이라고 명명된 작전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네. 한 1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트럼프는 10월 15일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앙정보부 비밀작전을 승인한 한편 지상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었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27일부터 약간 좀 이제 이 화전 양면으로 약간 좀 돌아섰어요. 그래서 27일 날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지상은 더 쉽다. 곧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 공격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더 한 발 나섰는데 네.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가 무슨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가 마두로와 통화를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양자회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또 그 다음날 29일 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휘두르는 거죠. 그런데 이날 영공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첫 카리브해에서의 군사 작전이었던 9월 2일 작전 때 네. 선박을 공격하고서 사람들이 2명이 살아남았는데 이걸 2차 공격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정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자체가 군인이 민간 선박을 공격한 것 자체도 국제법 위반인데 그렇죠. 살아남은 생존자가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피터 헤그스가 전원 몰살시켜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제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까지 가세를 해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범죄에 준한 불법에서 조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그 다음날 백악관이 그 다음날 피터 헤그세스가 공격의 정권을 현장 지휘관인 제독에게 줘서 그 제독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제가 좀 믿기가 힘든 이유가 왜냐하면
일단 이 평상시 작전에서 군인들은 상당히 이런 걸 조심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군인들은 이 교전 수칙 이런 게 잘 알고 있고. 근데 정권을 받았다는 군인이 그런 교전 수칙을 다 준수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군인 만도 안 듣고서 이렇게 살려다는 민간인을 죽였다. 과연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위에서 무슨 명령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뭐 의문을 좀 네. 갖게 그래서 지금 되기는 트럼프가 하네요. 이 사건을 3개월 동안 사건을 끌다가 지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마약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사실인가요?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베네수엘라, 문제인데. 콜롬비아는 물론 마약, 코카인 재배와 밀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네. 또 베네수엘라 정부와 군부 내 인사들이 부정부패, 이 코카인 밀매라는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네. 마두로가 두목이라는 카르텔 데 로솔레스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카르텔은 네.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네. 이 말은 베네수엘라 군인들의 마약 연류를 풍자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 마두로의 전임자였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이전인 1990년대에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자금으로 부패한 장군들의 계급, 베네수엘에서는 장군들의 계급이 별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합니다. 계급을 태양을 빗대서 조롱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랑 미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미국의 마약 단속국도 주요 마약 주식들을 상세히 기술한 연례 국가 마약 위협 보고서에서 네. 이런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언급하지 않았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의 세계 마약 보고서에도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건 조직은 없습니다. 또 미국이 공격한 선박도 조직적인 마약 밀매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좀 별로 많지 희박합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콜롬비아, 멕시코도 다 미군의 공격을 받은 자국의 선박들이 어선이고 어부들이 죽었다 이렇게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AP통신의 보도를 보면 미군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공격한 선박들 그리고 그 사망자들의 신원을 추적해 보니까는 대부분이 생계형 미수에 나선 일반인들이었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네. 공격당한 선박은 주로 베네수엘라 파리아 반도에서 출항한 소형 어선들이고 피해자 대부분은 한두 차례 밀수를 시도한 어부와 운전기사 출신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사태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지금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거의 한 40년 가까이 앓고 있던 일을 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우고 차베스 이후 중남미에서 반미 사회주의를 전파해온 근거지를 해체하는 것이죠. 빌 클린턴 행정 때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계속 추구해 왔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달성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과가 되겠네요. 크게 자랑할 만한 거죠. 네네. 또 그렇게 된다면은 중남미 전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고 쿠바 등 이 지역의 반미 국가도 위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봉쇄되고 감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결에서 마두로가 살아남는다면은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서방구 우선주의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건데 이 먹히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마두로가 제거돼도 베네수엘라에서 혼란이 계속된다면은 그래서 미국의 수렁에 빠진다면 트럼프 지지층들의 이반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해외에서 군사 개입하지 말아라. 지금 제발 좀 돈 좀 우리한테 좀 써라. 이제 이런 거는. 내부에 신경 써라 이런 거. 내년 중간선거에서 그렇다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좀 매듭 짓고 싶겠네요. 지금 매듭 지어야 될 시점 더 이상 끈다면 좀 문제가 복잡해서 있겠죠. 방금 말한 대로 의회에서 이제 전쟁 범죄 조사하겠다고 나섰으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마약 선박 단속을 명분으로 한 군사 행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9월부터니까. 그렇죠. 애초부터 이 카리브해에서 미군의 마약 선박 단속은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민간 선박을 갖다가 공격하는 게 그것도 공해상에서 이건 뭐 당연히 위법이죠. 근데 뭐 미국은 온갖 명분으로 그걸 치장해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독주에 숨지게 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결국 가서해서 이제 전쟁 범죄 조사하겠다
이게 나서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마두로와 통화한 것이 이제 사태를 어떻게 좀 매듭지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 월스트리트저널도 30일째 사설에서 트럼프가 마두로와 큰 판이 걸린 마지막 대결에 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마두로의 자진하야겠죠. 그걸 그렇죠. 유도하는 거겠죠. 트럼프가 마두로와 통화해서 자진하야해서 브라질 등으로 망명하면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 그런데 거부하면은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두로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기밖에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군사적 수준을 동원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검토돼 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그 이후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네. 트럼프 지지층들이 원치 않죠. 않죠. 네. 그리고 미국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인 군사력 투입만이 남습니다. 첫째, 공군력을 이용한 폭격입니다. 군시설을 타격해서 군 내부를 동요시키고 네. 마두로 도피를 유도하는 거죠. 둘째,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마두로를 생포 또는 제거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석유시설 등 베네수엘라의 중요 시설을 점령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정권 붕괴시키겠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군사력 사용으로 마두로가 제거가 되거나 정권이 붕괴될 수 있을까 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설사 마두로가 제거된다고 해도 네. 안정적인 친미 정부가 수립된다는 보장보다는 무질서와 무정부 상황이 더 우려됩니다. 미국의 침공으로 사단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이라크 그리고 무아마르 가다피가 제거된 리비아가 좋은 예이죠. 정권 붕괴 후 이라크와 리비아는 미국 등 서방에게 뭐 엄청 악몽 같은 후과를 줬죠. 지금도 이 두 나라는 무질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미국으로서는 특수부대 등 지상군 투입이나 소기시설 정보도 사실 큰 부담입니다. 지상군이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완강한 정을 받을 것이고 이걸 극복하려면 또 더 많은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군사적 수단을 쓴다면 기업 공군용을 이용한 폭격이 가장 유력합니다. 트럼프가 질질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일기 집권 때 2018년 3월 시리아에 두 차례 폭격을 한 바 있습니다. 화학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리고 2020년 1월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을 보내서 표적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암살시켰죠. 네. 그리고 지난 6월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일회성 공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 확전을 아주 극히 자제했습니다.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관련해서 강경파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고 강경파입니다. 마코 루비오는 쿠바 출신의 이민계입니다. 네. 즉 반공 자기의 표 지지 기반이 이 플로리다에 많이 살고 있는 반공적인 중남미계 사람들이라서 이 베네수엘라를 타도하는 것이 자기의 표에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가 사실 좀 쭈삣쭈삣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중한 태도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하죠. 물론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에 비한다면 장비와 훈련, 사기가 형편없습니다. 병사들은 생계비의 5분의 1 수준인 $100를 월급으로 받고 있고 네. 탈영도 이미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부는 우고 차베스 이후 정권의 보루였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800은 이른바 장교나 장군들을 지휘분들은 철저하게 정권 로얄티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800만 명의 민병대가 있다고 합니다. 중화일충들은 마두로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무장 문병대 중 몇천 명 수준은 전투에도 참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 20 전투기, 러시아제 헬기, 견착식 미사일 등도 갖추고 있는데 좀 노후하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네. 하지만 5,000대 가량의 러시아계 견착식 미사일 어깨에 대고 쏘는 미사일이죠. 네. 미군에게는 좀 위협이 되겠죠. 베네수엘라는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미군이 공격이 시작된다면 게릴라 스타일의 저항이나 혼란 조성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이 시작되면 각 부대는 산계에서 여러 곳에 숨어서 저항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졌고 또 무정부화 즉 친정부
인력들이 도시에서 암약하며 통치를 불가능하게 만들다겠다는 거죠. 옛날 이라크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네, 그러네요. 네. 콜롬비아의 무장 좌익 세력인 민족 해방군이 근거하고 숨어 있는 베네수엘라 열대 우림도 큰 배후지죠. 네. 마두라고 그쪽으로 퇴각가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면 사실 소탕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베네수엘라 현 집권 세력은 이라크 전쟁 때처럼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저항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지원하고 지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미온적인 입장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이른바 립 서비스 구두 지원도 시원치 않은 형편입니다. 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 전쟁 그리고 대만 문제가 걸려 있고 그렇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등에 불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집중 이유인데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가 지금 세력권을 두고서 상당히 타협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과 타협을 하면서 자기들 세력권을 획정하려고 하고 그렇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를 놓고서 이만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획정하려고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왜냐? 트럼프 행정부 자신이 서방구 우선주의,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땅이라는 걸 하고 해서 우리는 이 땅이니까 너네들은 그 땅에서 서로가 이게 세력권을 분할하자 네,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거기 그건 미국, 중국, 네,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의 문제지. 미국의 문제. 우리가 니네가 그쪽을 먹는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나 우리도 인정해줘라. 인정해주라. 하면서 이거 서로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나 대만을 두는 얘기야. 중일 최근에 대만 문제를 놓고 중일 갈등에서 트럼프가 일본 편을 적극적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중국, 러시아가 어쩌면 큰 틀에서 보면은 네. 베네수엘라도 세력 강대국 대 세력권 획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좀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대외 정책에서 큰 시금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